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어쩌다 보니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된 제가 혹시나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네요. 솔직히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려니 무섭기도 하고 혹시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겁도 나지만 익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을 믿고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모두들 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일은 저의 두 번째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대 시절 뭣도 모르고 사랑을 쫓아서 첫 결혼을 했던 저는 믿었던 남편의 외도와 시모의 시집살이로 끔찍하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게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던 남편은 시모를 막아주겠다고 말했던 약속과 달리 점점 저를 귀찮아하는 듯 했고 의심만 쌓여가던 어느 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었죠. 누구보다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저는 아이 없이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알았고 부부로 살았던 관계였는데 이혼할 때가 되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집을 얻고 작은 가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게를 열게 된 것도 제가 평소 자영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새 출발을 하며 새로운 꿈이 있어서 가게를 열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관둔 탓에 몇 년간 쉬었던 일자리를 다시 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없는 돈을 털어서 가게를 차릴 수밖에 없었고 무조건 그 가게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시간 나와서 아무도 없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갈 정도로 참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죠. 처음에는 매출 계산도 할 줄 몰라서 힘들어했던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어엿한 자영업자가 되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이혼으로 인해 자존감이 거의 바닥인 상태였는데 가게를 꾸리면서는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빚을 지고 시작한 가게였으니 잘 되어봤자 있던 빚을 갚는 것이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도 성공한 사장이 될 거라 생각하며 혼자서도 꿋꿋이 열심히 살아갔죠. 그리고 그러다 현석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가게 배달 일을 하러 오던 배달부였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사람과 매일 마주하며 필연적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결혼에 대한 실패 때문에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던 제 다짐과 달리 저는 다정한 현석 씨에게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저를 걱정하여 힘든 일을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면 약까지 사다 주는 그 사람의 관심이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현석 씨 역시 저처럼 이혼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부터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이혼 전적이 있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아픔이 있기에 더욱 믿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비슷한 사정이라 생각한 저는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행복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며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한 신혼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게 재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전 남편의 외도로 끔찍한 시련을 겪었던 제가 두 번째 남편에게 의심을 갖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수상한 남편의 행적에
저는 남편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바쁜 남편이 일이 없는 틈에 누군가를 만나는 듯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뒤를 쫓았던 저는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불륜은 아니라며 억울해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결국 한참 실랑이 끝에서야 남편은 제게 미처 말하지 않았었던 진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종교 활동을 좀 했었었어. 지금은 바쁘기도 하고 여력이 없어서 관뒀는데 그때 알던 사람이야. 종교 활동? 무슨 종교 활동? 뭐 교회라도 다녔어? 교회지. 작은 교회야. 근데 이제 안 다닌다면서 그 사람이 왜 당신을 찾아와? 거기가 워낙 신실하고 다들 서로 챙기고 하는 분위기라서 나더러 다시 교회 나오라고 찾아온 거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숨겼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무교라서 그런 거 이해 못 해줄 거라 생각했었어. 말하면 괜히 강요같이 느낄 것 같기도 했고, 사실 나도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전처랑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괜히 찔렸나 봐. 남편의 입에서 처음 나온 전처의 얘기에 저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까 그 교회 사람과 전처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불안해졌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종교를 가지게 된 게 전처 때문이었어. 전처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던 거지. 이제는 당신을 만나서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그땐 기댈 구석이 교회밖에 없었어. 남편은 사치스러운 전처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그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던 건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 전처 탓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저만큼이나 고생이 많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그런 사람을 불륜이라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괜히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젊은 시절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여태 고아로 혼자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껏 한 결혼마저 실패하고 그 일로 빚만 지고 그 고생을 했으니 안쓰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남편이 안타까웠던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지 돈이 많이 모였던 때가 아니었기에 남편을 크게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처럼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었는데 저도 그럴 만한 여력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은 빚 갚느라 돈이 없어서 신혼집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를 얻었었기에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매번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늘 더 해주고만 싶었죠. 그런 남편이 언젠가부터 돈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얼마?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왜? 어디 필요한 돈인데? 나 전에 지인한테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그러더니 그 사람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봐.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빚 갚고 나니까 나도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럼 100만 원 여유는 있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뭘 갚는데 그냥 용돈이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 처음에는 100만 원,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이기에 저도 여윳돈에서 빼서 남편에게 쥐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몇백만 원씩 되는 돈을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돈이 필요하다는 남편이 조금 이상했지만
이전의 일로 괜한 사람을 의심했다 싶어 남편을 믿으려 했던 저는 대출까지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연 상태라 더 이상의 대출은 쉽지 않았고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지인도 없었죠. 결국 마땅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남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가게 사정이 좋아지면 돈을 마련해 주겠노라 공수표를 던지고서 저도 가게 일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였죠. 여태껏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던 줄로만 알고 있던 저는 들어본 적 없는 시동생의 죽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여태 혼자 지낸 줄만 알았던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동생이 있었다니, 그래서 그때는 남편의 가족이 죽었다는 슬픔과 안타까움보다 남편이 내게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당황스러움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걸 숨기는 게 어딨어? 대체 무슨 사정인데? 숨긴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래전에 인연 끊기고 완전 남처럼 지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보고 지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것뿐이야.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까지 안 하면 어떡해. 당신 여태 나한테는 혼자라 그랬잖아. 친동생이긴 하지만 남보다 못했으니 혼자는 맞지. 나도 고아 주제 하나 있는 동생이랑 연 끊었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서 그랬어. 이해해줘. 남편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동생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모도 없는 형제가 연을 끊고 지낼 만한 일이 뭐가 있을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죠. 동생이 당신한테 큰 잘못이라도 한 거야? 안 그래도 정이 많은 당신이 어쩌다가 동생이랑 인연까지 끊었어. 다 내 잘못이지 뭐. 아무래도 내가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한 모양이야. 걔는 나보다 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으니 어린 나이에 혼란스러웠겠지. 그래서 학생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었어. 나는 그러는 동생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했고, 남편은 자신보다 이른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동생이 그 충격과 시름에 탈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어서 그런지 동생을 따뜻하게 보듬지는 못하고 혼낼 생각만 했었어. 처음엔 혼내면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애가 도리어 엇나가기만 하더라고. 나도 해본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내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나 봐. 내가 돈을 벌러 나가 있는 동안 동생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일찍부터 술, 담배 배우고 비행 청소년처럼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사고까지 치고 완전히 달라졌어. 생각해보면 다 내 탓이지. 동생 때문에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야. 그땐 당신도 너무 어렸잖아. 두 형제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힘들다고 동생을 모른 척하고 싶었나 봐. 내가 없어지면 동생이 어떻게 살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동생을 두고 군대에 가버렸거든. 군 생활하면서 동생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었어. 형으로서 내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나도 참 철이 없었지. 그러는 사이 동생은 점점 더 어긋났고 이제는 머리까지 자랐으니 내 말을 더 듣지는 않았어. 그렇게 제대를 했더니 동생이 가출을 했더라고. 그렇게 집을 나간 동생은 그 뒤로 가끔씩 돈이 필요할 때만 형을 찾아왔고 남편은 그런 동생을 몇 번이고 붙잡아 보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답니다. 이미 머리가 자랄 대로 자란 동생이 형 말이라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
여전히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도 치고 문제도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동생을 놓지 않으려 했던 남편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은 동생과 영영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형제가 둘 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식을 못 들었었어. 그러다가 작년인가 그 병원에서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 동생이 입원을 해 있다고 말이야. 찾아가 봤더니 간암이라는 거야. 연락 안 하고 지낸 동안 대체 뭘 하고 다닌 건지 꼴도 말이 아니고, 간암인데 상태가 안 좋은지 이식도 소용없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식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동생 병원비라도 대신 내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나도 돈이 한 푼 없고 신용불량자 신세라서 뭘 해줄 수가 없었어. 동생은 나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또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프면서까지 나한테 바라는 게 돈밖에 없냐 싶어서 나도 그 뒤로 동생을 모른 척했어. 그런데 막상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 듣게 되니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 남편의 동생은 험한 인생살이 때문이었는지 젊은 나이에 암을 얻게 되었고 혼자 투병을 하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당시 연락하고 지내던 지인이 없던 탓에 밀린 월세를 독촉하러 찾아온 집주인에게 발견이 되었다 들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동생에게 더욱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복잡한 그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제게 그 일을 알리지 않아 느꼈던 당황스러움을 지우고 오로지 남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꾸만 뒤늦게 알게 되는 남편의 비밀에 섭섭했지만 그런 사연을 듣고도 남편을 탓할 만큼 모진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남편을 달래며 서둘러 시동생이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잠들었을 시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게 되었죠. 이미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본 남편은 알아서 척척 장례를 준비하며 동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남편이었지만 남편의 진짜 속이 어떨지 저는 차마 남편의 심정을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 준비가 끝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은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의 장례였지만 정작 시동생의 손님은 없었거든요. 죽은 시동생의 핸드폰 속 연락처는 너무나 단촐했습니다. 형이라고 저장된 제 남편의 번호 외에는 집주인과 병원 연락처 같은 필요에 의한 연락처 말고는 누구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사람이라도 가까운 지인 한둘 정도는 있기 마련일 텐데 시동생의 핸드폰에는 지인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보며 남편은 더욱 동생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내가 마지막에 괜히 화를 내는 바람에 이놈이 결국 혼자 쓸쓸하게 죽은 거야. 남편은 동생이 마지막 가는 길을 혼자 쓸쓸히 떠난 것을 무척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만큼이라도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랬죠. 그렇다고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된 남편이 시동생의 친구들을 알 수도 없었기에 남편은 죽은 동생의 마지막을 기리려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남편 역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남편의 몇 안 되는 지인분들이 텅 빈 장례식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는지 몰랐겠지만 모두들 좋은 마음으로 와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과 같은 교회를 다녔다던 사람들이 다 같이 와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남편이 교회에 발길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 들었는데도 오랜만에 연락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 준 걸 보면 다들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일면식 없는 이의 장례식에 참석해준 그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나서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신도가 아닌 제가 낯선 건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 머쓱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혼자 손님을 맞던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분이 제 질문에 대꾸를 해주셔서 짧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은 교회 분이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이 교회에 안 나간 지 꽤 오래되었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들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나 저희 남편이나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말이에요.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쉽게 끊어질 수 없죠. 지금 차미님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의 인연이 되는 거고요. 인연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게 저희 같은 종교인들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던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냥 평범하고 작은 교회를 다녔다 말했었는데 정작 그들의 행동이나 언행은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인연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적인 느낌도 있었고 신도가 아닌 사람을 배척하고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묘하게 사이비 같은 느낌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무교였고 교회 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아마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생각하며 이상한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당시 장소나 상황만 해도 제가 그런 일로 깊이 생각할 겨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 사이 남편은 몇 없는 문상객들을 맞으며 하루 종일 동생의 영정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도록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마치 동생의 죽음이 전부 자신의 탓인 양 자책을 하며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니 동생 얘기를 말하지 않은 남편에게 잠시나마 이상한 생각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이렇게나 정이 많은 사람이 동생과 절연까지 했었더라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싶어서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장례 기간 내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저 손님을 맞고 상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까지 슬픔을 덜지 못했던 남편은 부쩍 수척해 보이는 얼굴로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홀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던 저는 누군가가 먼 발치서 기웃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쪽엔 저희밖에 없었기에 혹시 남편의 지인인가 싶었죠. 혹시 교회에서 오신 건가요? 남편을 도와주러 온 교인분이신가 싶어 말을 걸어본 저는 당황스러워하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요? 예, 여기 장영규 씨 장례식장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저희 남편 교회에서 나오신 분인가 해서요. 아, 예, 맞아요. 장영규 찾아온 거. 예, 저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 역시 그러셨구나. 사실 거기가 아니면 딱히 오실 분이 없어서요. 계속 기웃거리시길래 늦게 오셨나 했네요. 아, 저는 장영규 씨 형, 장현석 씨 아내 되는 정혜영이에요. 저는 잘 모르시죠? 아, 장현석 형제님이 재혼을 하셨나 봐요. 어머, 그것도 아세요? 저희 남편을 잘 아시나 봐요. 뭐, 대충 사연은 알죠. 저희 교회가 워낙 끈끈하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참 감사해요. 남편의 교회에서 오신 여성분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허나만 한 그 여성분은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뜸을 들이다 이내 말을 아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가보려고요. 벌써요?
남편 오면 인사라도 하고 가시죠. 와주신 거 알면 고마워할 텐데. 남편이 지금 장례 절차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요. 아마 이제 곧 올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더 도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왠지 계속 횡설수설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던 저는 당시 그 여자의 이상한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도 장례 기간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이상함을 더 예리하게 눈치채지 못했죠. 그렇게 짧은 인사만 하고 돌아가겠다던 여자는 정말로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방명록도 적지 않은 바람에 그래서 그 여자가 왔다 간 줄은 저만 알고 있는 듯 했죠. 얼마 뒤 장지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고 남편과 저를 포함해서 남편을 도와주러 오신 교회분들까지 모두들 장례버스에 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여태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다른 가족이 없는 저희 시동생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두들 장지로 가셔서 기도를 드려주시겠다 하셨어요. 역시 종교가 있는 분들이라 이타심이 대단하다며 저는 그저 감사히만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저만 덩그러니 타 있을 뻔했던 장례버스는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저는 남편과 떨어져 앉게 되었죠. 여보,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이분이랑 장례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나 뒤에 앉을게요. 신경 쓰지 마. 저는 당연히 남편 옆에 앉으려 했더니 남편이 장례를 도와주시던 교회분들과 바쁘게 얘기를 나눠야 한다 해서 저는 자리가 한산한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분들과 섞여 앉기에는 그 사람들이 괜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인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 걸 보고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따라 앉았어요. 다른 빈자리도 있는데 왜 굳이 내 옆에 앉는 건지 의아했던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굴을 다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문상을 왔던 그 여성분이었어요.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장지까지 같이 가시려고요? 예. 다른 신도들처럼 말수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여자분이 왜 굳이 제 옆에 앉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만나서 그런지 저도 괜히 반가운 마음에 굳이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만 한참 뒷자리에 동떨어져 같이 이동을 하게 되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버스 안은 주변의 찻소리로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조용한 듯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분과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괜히 어색한 마음에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 고민하는 순간 조용하던 여성분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 혜영 씨라 그랬죠. 혜영 씨는 지금 남편분을 얼마나 믿고 있어요?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이번 일도 그렇고 그동안 수상한 행적이 있지는 않던가요? 남편이 다닌다던 교회나 남편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들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 너무 무례하다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묻는 건지 수상쩍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남편의 비밀들에 대해 콕콕 집어 묻는 여자의 질문에 그 여자의 말들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건데 놀라지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득한 이 버스 안에서 반응하지 말라던 여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왔습니다. 저 사실은 장현석 전처예요. 당신보다 당신 남편을 훨씬 잘 아는 사람. 뭐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의 전처였다니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헉소리가 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보다 진지해 보이는 그 여자의 표정에 저는 좀 전에 당부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처의 얘기를 익히 들었던 저였기에 평소에 저였다면 사치가 심해 제 남편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그 여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왜인지 그 여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달리 제가 직접 만난 전처는 악녀가 아니라 평범하고 수수한 여자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자를 눌러 얼굴을 깊이 숨기며 불안한지 자꾸만 주변의 기척을 살피면서도 굳이 저를 따라온 그 여자의 행동이 제게 악감정이 있어 그런다고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들어라도 봐야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자가 당부한 대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여자는 잠시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쪽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라 믿고 있는 걸 보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사실 이 사람들 그냥 평범한 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장현석이랑 장현규 두 형제는 같은 종교단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랑 전 남편도 거기서 만났고요. 그 여자는 자신과 제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모두 같은 종교단체에서 생활했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사람들이라 소개한 그들이 모두 그 종교단체의 신도들이라 설명했고요. 저도 지금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저도 한때는 이 사람들이랑 비슷했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음에 빠져서 내 인생과 전 재산을 탕진했었죠. 당신 남편이 신용불량자인 건 알고 있죠? 예, 저한테는 전처가 사치가 심해서 패가망신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된 건 사채빚을 끌었으면서까지 종교단체에 헌금을 해다 바쳤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기에는 묘한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저도 처음 본 남편의 전처 얘기를 믿느니 당연히 제 남편의 말을 믿어야 맞는 거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전처의 말이 더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동안 남편에게서 이상한 느낌들을 느껴왔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열심히 설명하는 남편의 말을 당연히 믿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의 설명들에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틈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남편 전처의 얘기를 마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는 족족 갖다 바치고 결혼도 그 안에서 하고 내 인생은 없이 살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나도 다른 인생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랑 애도 갖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평범한 삶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단체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남편의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죠. 점점 정신을 차려가던 저는 전 재산을 퍼붓는 남편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변절자라며 욕했고 저희 사이가 멀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정신이 깨어났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을 하면서 저는 그 단체를 벗어났어요. 그럼 그 뒤로도 저희 남편이랑 남편 동생은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교회 안 나간 지 꽤 됐다고 설명했었어요. 결혼 후에 교회 사람들이랑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종교 활동을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여기 이 버스에 전부 그 사람들인 거 보면 알만하지 않아요? 물론 현규는 빠져나왔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현규를 만났을 때는 믿음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애초에 현규는 자기 형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혼하고 현규도 병을 얻으면서
회의감을 느꼈었나 봐요. 이제는 아무도 안 믿겠다면서 단체를 나왔었죠. 저는 남편의 전처에게서 시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끊었다는 남편의 말과 달리 시동생은 일찍 부모를 잃고 유일한 가족인 형에게만 의지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던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일찍부터 종교 생활을 시작한 형을 따라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고 종교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거였죠. 남편도 처음에는 부모님을 잃은 빈자리를 채우려 종교에 기대었겠지만 그 종교단체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동생과 전처가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려봤지만 남편은 가족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남편의 전처와 시동생만이 자력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전처는 그런 시동생의 마지막을 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대신 구제해 주려 이 버스를 따라 탔던 거였죠. 솔직히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일까 싶어서 그냥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어요. 혜영 씨가 내 말을 쉽게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저도 이 사람들한테 들키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혜영 씨는 지금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장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이 있어요. 아마 거기로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면 다들 본색을 드러낼지 몰라요. 아마 혜영 씨를 자기들한테 끌어들이려고 할 거라고요. 세뇌를 시키던 협박을 하던 말이에요.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더 엮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저 사람이랑 하루빨리 헤어져서 혜영 씨 인생 찾으라고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혜영 씨는 아직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전처는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이혼을 하고 종교단체를 탈출할 수 있었는지 제게 짧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 설명을 들은 저는 그런 사이비들이 잔뜩 타 있는 그 버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뛰어내려요? 우선 의심받지 않게 내릴 생각해요. 대낮에 도로에서 도망치는 거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못할 거예요. 기회 봐서 차를 세우고 무조건 도망가서 숨어요. 당신은요? 아, 이름도 못 물어봤네요. 이름이 뭐예요? 정민이에요. 나정민. 나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고 무조건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랑 엮일 생각하지 말고요. 남편의 전처와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는 뒤늦게 연락처를 받아내며 버스를 세울 기회만 노렸습니다. 너무 한적한 길은 안 되고 적당히 도망치기 쉬운 곳이어야 했죠. 그런 곳을 발견한 저는 멀미를 핑계로 차를 멈췄습니다. 여보, 나 멀미가 너무 심해서 당장 토할 것 같아. 차 좀 세워줘. 괜찮아? 봉지라도 줄까? 아니야. 잠깐 공기도 좀 마시고 싶어서. 그럼 내가 따라갈까? 등 두들겨줘? 아니야. 당신 앞에서 토하는 거 보이고 싶지 않아. 5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저는 저를 굳이 따라 나오겠다는 남편을 안심시킨 뒤 근처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 있는 길로 조심스럽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옷 안쪽에 숨긴 지갑과 핸드폰을 꼭 쥔 채로 그렇게 저는 길을 내달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내내 그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눈치채고 저를 쫓으러 오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에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버스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도망친 저는 대로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제가 없어진 것을 알았는지 남편에게서 쉼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를 쫓아오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당장 쫓아오더라도 나보다는 빠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챙길 겨를도 없이 중요한 것들만 쓸어 담아 서둘러 집을 나왔죠.
남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정민 씨가 해준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집에서 최대한 멀리 있는 숙박업소에 방을 잡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남편을 피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서야 전화를 받은 저는 너무나 다른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알아차린 남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태도로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대체 어딜 간 거야? 너 다 알고 도망간 거야? 어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래, 나 다 알았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무슨 종교에 빠져 있는지 다 알았다고. 나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과 제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둘 다 재혼이라 돈도 아낄 겸 결혼식 없이 살림을 합친 바람에 어쩌다 보니 혼인신고가 미뤄졌는데, 그러는 사이 갑작스러운 시동생의 사망 소식에 결국 이 일이 벌어졌죠. 시동생이 아니었다면 남편에게 도망쳐서 어렵게 이혼 소송을 해야 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살아생전 본 적도 없는 시동생에게 고마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진실을 알려준 전처에게 더없이 고마웠죠. 나중에서야 모두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정말 사이비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모두 그 종교시설에 헌납할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만약 그때 제가 돈을 마련해서 건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남편이 간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전처의 등장까지 그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간발의 차로 이루어진 우연들이 제게는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남편을 피해 신혼집과 가게까지 정리하고 남몰래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가게로 찾아올까 싶은 생각에 저는 지인을 통해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쉽기는 했지만 그놈을 다시 마주하느니 그 편이 낫다며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도 전 남편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혼을 하고 오고 싶었던 곳인데 그때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자리를 잡기가 두려워 미뤘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걸 그랬다며 이제 와서 늦은 후회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큰 일은 면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지금도 정민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민 씨도 그 후에 별일 없이 잘 빠져나왔던 모양이에요. 일이 모두 정리된 뒤에야 연락이 닿아서 지금까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렵게 새 출발을 한 정민 씨이기에 저희는 피해자들끼리 더욱 연대하기로 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나 정민 씨나 앞으로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을 것 같기에 더더욱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